감독님 같이 들어오고 계셨나요? 당황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악마와의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불이 켜지니까 지금 저희가 진짜 토크쇼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전 오늘 배도님과 같이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배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기실에서 들어오기 전에 채널 팬분들이나 그냥 배도님 팬분들이 영화 무서워하시면 어떡하지 엄청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DM이 많이 왔습니다. 어떤 DM 받으셨어요? 공포 영화 정말 못 보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마지막에 지금 취소하신 분들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공포 영화 잘 못 보시는 분 계세요? 한수가 잘 못 보시는 분들이네요. 하지만 표정을 보아본데 이분도 굉장히 만족하신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재밌게 보셨죠? 네. 아, 다행이다. 너무 재밌게 봤고 저도. 네. 네. 저도 진짜 영화를 재밌게 봤고요. 일단 꿈꾸는 분들 지금 깨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꿈꾸는 자여 깨어나라라는 주문을 한번 외우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 엄청난 활력의 최면 같은 것에 걸려있다가 깨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악마와의 토크쇼는 캐머런 케인즈, 콜린 케언즈라는 형제 감독이 연출을 한 작품인데요. 형제들이 연출을 맡는 경우들이 영화 업계에 적지 않게 있죠. 네, 뭐 형제였다가 이제 뭐 남매가 되신 남매였다가 분들도 있고. 자매였다가 그렇죠. 네, 자유로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뭐 다르덴 형제, 코언 형제, 워쇼스키 남매, 뭐 언컷젠스나 굿타임을 만든 샤프디 형제 같은 이 형제 감독들이 있는 아주 새로운 신선 감독의 출연이라는 생각이 이 영화가 일단 저는 무척 반가웠고요. 평소에 그 노퀄리티 영화, 공포 영화 이런 거 자주 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이게 너무 의외죠. 네. 네. 어떤 면에서 좋아하세요? 아, 재밌어요. 그냥 단순한 말조적인 재미? 일단은 과학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좀 완전히 내려놓고 보는 거죠.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구나. 한번 보자. 그렇군. 악마군 이렇게. 곡성 이런 거 보시면 악마 나오죠. 악마. 아크마 딱 나오면 일본 악마군. 이런 거. 국적 정보를 그냥 네, 정확하게 궁금하니까. 파악할 수 있는. 일본 악마의 특징은 이렇군.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 그럼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딱 끝났을 때 어떤 반응이 들었나요? 저는 이게 진짜 공포다. 이거 진짜 공포구나. 사실 그 무서운 장면은 없었죠. 네, 그냥 분위기 자체가 약간 그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로 영화상에서 무서운 장면을 만들기보다는 영화 끝나고 나서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개개인이 느끼는 공포들이 다 느껴졌어요. 등장인물들 각각이 다 공포를 느꼈을 거고 그 공포들을 저희가 약간 공감하게 되다 보니까 약간 그냥 귀신이 나오고 악마가 나오고 막 뭐 죽고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은 무섭구나. 이 환경은 무섭구나. 어디까지가 영화인가?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는 좀 섬찟했어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약간 좀 시시한 공포 영화들이 또 많거든요. 네. 공포 영화 같은 경우는 공포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제가 분량이 어디까지인지를 몰랐고 제가. 네, 제가 만약 길어지면 옆구리를 찌르고 알겠습니다. 그 공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간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포를 언제 느끼는가?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가 어디서 욕하는 거 같은데 아니시죠? 아이씨 제가 살짝 들은 거 아니죠? 같은데 아니었던 것으로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편도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그렇게 되면은 심장박동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왜냐면은 원피스 보셨죠? 원피스. 네. 루피가 싸우기 전에 기어 2, 뭐 3 하지 않습니까? 엄청 펌프질하는 거 심장을. 왜냐면 내가 이제 몸을 빨리 움직여서 이 위기 순간을 극복해야 돼.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누구보다 이제 굉장히 신속하고 강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심박수가 빨라지는데 그만큼 이제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심박수는 빨라지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자체가 원활하게 흐르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혈관의 피가 원활하게 못 흐르니까 피부의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무서우면은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면서 약간 추워지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수축돼서 이제 피가 곳곳에 안 가니까 추워지는 게 있고요. 이때가 되면 이제 그 잇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잇모근 반사라는 게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 무지개 반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잇모근 반사. 그러니까 약간 반사신경 같은 건데 그 잇모근, 모를 세우는 근육. 네, 잇모근이 딱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은 털이 쓰죠. 네, 그러면서 약간 닭살이 돋고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막으려고 이제 잇모근이 쓰는 거거든요. 네, 잇모근이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늘하면서 심장을 쿵쾅쿵 뛰고,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공포를 느낀다라는 순간이죠. 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사실 크게 공포를 잘 못 느끼고. 이 공포군 그런 생각을 그냥 하신 거고. 이럴 때 사람들의 잇모근이 활성화되겠군요. 이쯤에서 한번 장치를 넣구나. 네, 좀 객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언제 우리가 이 공포를 느끼느냐? 그 공포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은 한 5가지 정도, 한 4-5가지 정도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그 약간 그 불안감, 서스펜스 아시죠, 여러분? 뭐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모르고 미지의 분노가 나오고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등장하고 막 영화 보면은 막 그 릴리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러잖아요. 그때 막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저 릴리가 고개를 들면 어떻게 돼 있을까? 머리는 많이 길렀네. K-pop 팬인가?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우리 공포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 우리가 언제 공포 느끼는지 아시죠? 뭐 밝을 때 느낍니까? 네, 어두울 때 느낍니다. 공포는 이제 어두울 때, 그럼 어두울수록, 근데 무언가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될수록, 그리고 혼자 있을수록. 오늘 여러분 안 무섭죠? 400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이 영화관에 혼자 있어봐. 바로 기적이 차야 됩니다. 네. 400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공포를 줄여주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공포 방정식에서 공포심을 줄여줘요. 그 다음에 피라는 요소는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일어났구나.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요소인데 영화에서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적절하게 잘 쓴 것 같아요. 피라는 요소는. 그리고 뭐 좀 진부한 상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뻔한 거. 이렇게 막 하고 있다 갑자기 뒤를 딱 돌면 귀신 있으니까 있으면 진부한 거야. 안 무서워. 뒤를 딱 돌렸는데 귀신이 안 무서운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뒤를 돌았는데 없죠. 뭐야? 이러고 앞을 보면 앞에 있어. 근데 이것도 이제 진거예요. 뭐야? 앞에 봐도 앞에도 없어. 그리고 그날 귀신은 없어요. 이게 안 진부한 거야. 그래서 진부한 것도 공포를 줄여줘요. 그래서 진부한 설정을 계속 쓰면 안 된다. 공포 영화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공포 영화가 과거의 공포 영화에 비해서는 훨씬 공포감을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진부한 설정이 있을수록 우리는 공포심이 줄어. 근데 이번 영화는 사실은 좀 진부한 느낌이 보여졌어요. 네, 뭔가 나올 것 같을 때 안 나와. 잠시만. 이런 것들 몇 가지였죠? 5가지. 아무도 듣고 있잖아. 네, 이거 말고도 사실성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적이면은 공포스러워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 영화 악마의 토크쇼도 그 TV 쇼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너무 뻥 같으면은 이제 우리는 이건 어차피 영화 속 일이다 하고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현실이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현실이야. 악마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현실이야. 그러면 사실 이제 또 무섭지 않죠. 그래서 그 환상과 현실 사이의 경계에서 굉장히 이 줄을 잘 타야 됩니다. 이것이 공포 방정식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5가지 문과인 사람으로서 지금 뇌가 막 희미해지려고 하는 기분을 막 느껴가면서 옆에 앉아있는데 잇모근 말고 진짜 머릿속에 많은 게 지워지고 있는데요. 잇모근이 좀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서우신가요? 별로 지금 무섭지 않고요.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저와 같은 문과생분들이 있다면 저희 문과생들의 타임입니다. 제가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문과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화는 보신 것처럼
2007년 해로윈 전날 밤의 토크쇼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전파를 탄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방송 사고가 되겠죠. 역대 최악의 방송 사고라는 컨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참신한 설정 아래 출발하는 영화인데요. 47년간 숨겨졌던 그날의 진실이 공개된다라는 컨셉트를 영화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블레어위치라는 영화 이후에 하나의 하위 장르가 된 파운드 피티지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충격적인 사건을 얽혔던 어떤 영상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뒤늦게 발견된다라는 컨셉으로 창작된 연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백스테이지의 풍경도 있잖아요. 영화 안에 선백 장면으로 처리가 된 분량들인데 이것까지 등장하면서 사실상은 완벽한 파운드 피티스라기보다는 좀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태를 조금 띠고 있는 영화라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고요. 백스테이지 장면이 생략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 영화를 보고 잠깐 하긴 했었어요. 오히려 그게 저도. 흥미롭지 않았을까. 네. 백스테이지가 그리고 구도가 너무 잘 찍어서 그렇죠. 누군가 이미 너무 영상을 네. 찍고 있다는 느낌. 원래는 막 그냥 내려놓은 카메라에 막 이렇게 막 밑에서 톡 잡히고 막 이래야지 재밌는데 너무 막 잘 찍었어요 백스테이지를. 그래서 아 이게 조금 아쉽다. 너무 현실적이고. 그게 왜였어야 했을까? 왜 이게 백스테이지 장면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 팩트를 알려주는 것이 영화가 너무 판타지가 되는 것에 대한 알리바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순간순간 이게 카메라의 법칙을 깨고 등장인물 계속해서 화면에 눈 맞춤을 해요. 관객 한 명 한 명과 눈 맞춤을 하는 시도는 사실 영화 주인공이 자주 하는 행동들은 아닌데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배경이 1970년대라는 점에서도 전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를 한 뒤에 나라 전체에 굉장한 무력감이 드리워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국은 당시에 불신과 폭력의 시대였다라는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석유위기 파동도 있었고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도 있었고 사탄주의가 증가를 해서 심령술사, 퇴마사 이런 오컬트의 첫 부흥기가 일어난 것이 1970년대인데요. 그때 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위로했던 1타자가 바로 토크쇼라는 거죠. 심야 토크쇼를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들을 그 당시에 접했다는 건데요. 이게 제가 왜 재밌었냐면 우리가 보통 과거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죠? 노스텔지어로 다루죠. 아 그때는 그래도 낭만이 있는 시대였지. 사는 게 어려워도 이런 건 있었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때 낭만이 있었어가 아니고 그때 이렇게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시대였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시대 배경의 관점도 저는 일단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 이게 재미있는 이유는 우리가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느냐를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이에요. 누군가는 궤도님처럼 이래서 무섭군, 방정식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공식대로 이 영화가 설계되었군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영화는 어땠냐면 사이비 종교의 연쇄살인범 같은 게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나요? 이전보다 사는 게 팍팍해졌어. 아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사는 게 너무 무서워졌어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누구의 영향일까요? 이 영화처럼 악령의 영향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들? 아니면 그것을 믿는 나 자신의 태도? 그러니까 어떤 경계를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실 사회 분위기를 이는 태도는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다루기에 오컬트가 너무나 최적의 장르인 거죠. 누군가는 이걸 진짜로 믿을 수도 있고 아 이게 뭐 진짜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의 경계를 흐리고 의도적으로 선과 악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 오컬트 장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시각을 우리는 영화 안에 점검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으로 이 영화는 잭의 시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죠. 잭과 슈와 거기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의 욕망을 바라보게 하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잭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스튜디오에 우연한 비극에 휩싸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성공만을 계속해서 야망으로 이 모든 걸 저지른 배우일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우리 시선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크리스트는 사람들에게 이너피스를 갖다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모두에게 취할 수가 있는데요. 준마저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소녀를 돋보이는 선량한 연구자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을 착취해서 책으로 자기의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일까요? 이 경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인물들을 판단을 하게 되죠. 릴리를 일종의 자신의 콘텐츠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저는 준의 등장이 그다지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파국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목이 이렇게 아주 처참한 엔딩을 맞이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내가 만약에 크리에이터라면 조회수, 뭐 좋아요 이런 것에 반응을 좀 기민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게 심리에 너무 공감하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이제 등장인물들에게 다 공감을 했습니다. 한 명씩 다 다른 예, 의견이 다 이제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과 악의 양면성을 보여요. 뭔가 이분이 과연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물론 이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예. 하지만 끝까지 주관을 잃지 않았던 우리의 이 빡빡이 형님 우리 빡빡이 형님은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보고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등장인물들은 다 뭔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극을 이끌어가던 분은 너무 그냥 명확하게 시청률에 목숨을 건 그 진행자 그리고 이제 폐지되는 게 너무 두려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나았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저 릴리 같은 경우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등장했을 때부터 카메라를 이렇게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본인이 이제 나 말고 다른 존재가 나랑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 자체에 본인이 굉장히 좀 흥미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목받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약간 관종기가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을 콘텐츠로 삼는 그 박사도 사실상 서로 약간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뭐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이 릴리 입장에서는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이용해 먹어야겠다. 그럼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봐. 그 악마 들어와. 나가 또 카메라 봐. 이게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인 거죠.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 상황에 저렇게 되면은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공포가 좀 있다 그래야 되나? 그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인물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프닝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내레이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내레이터는 우리가 끝날 때까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목소리를 듣자니 잭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테이프를 발견한 사람인지 뭐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정보를 주지 않는 나레이터의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마이클 아이언사이드라는 배우가 실제로 나레이션을 녹음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감독들이 호주 감독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시기에 락다운 때 멜버른에서 갇힌 채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썼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프로덕션을 시작했을 때 이 배우한테 녹음하는 현장을 가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락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시차를 맞춰서 일어나서 미국에서 이 사람이 녹음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방식의 녹음을 거친 오프닝 영상이고요. 이 영상은 더 킬링 오브 아메리카라는 1981년도 영화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 암살자, 연쇄살인범들의 일상 같은 것을 다룬 이들이 어떻게 범죄에 가담하게 됐는지 요즘 넷플릭스 같은 데 엄청 많이 나온 다큐 형태를 따르는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닝 프롤로그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온 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오프닝 스타일이고요. 쇼의 타이틀 서체 같은 것도 그 영화에서 따와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의 촬영은 한 스튜디오에서 20일 정도 한 번에 촬영을 한 작품이고요.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을지가 대강 상상이 되시죠? 실제로 TV쇼 촬영처럼 3대의 카메라를 두고 카메라 감독들이 카메라를 잡은 채 촬영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옛날 카메라로 그대로 그 질감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요즘 찍는 방식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대신 그 영화 스태프의 여러 직무 중에 DP라는 직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DP랑은 다른 건데 촬영과 조명을 한 번에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할리우드에는 굉장히 일반화된
시스템인데 한국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촬영 감독이 몇 없어요.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직무가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영화의 메테풀이라는 촬영 감독은 DP 역할을 했어요. 그 촬영과 조명을 전부 담당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오래된 카메라를 가지고 올 수는 없지만 내가 조명을 그때 걸로 해줄게 라고 해서 각종 조명 가게를 다 뒤져서 먼지가 쌓인 조명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조명들이 전부 텅스텐이라는 거죠. 그럼 좀만 켜놓으면 열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아래에 누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의 텅스텐 조명들을 사용해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조금 질감을 낸다거나 하우스 밴드를 동원해서 실제로 라이브 연주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던가 우리나라는 그게 SNL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을 맞아, 저도 SNL에서 이렇게 만들면 재밌겠다는 느낌을 그쵸. 받았어요. 방송사고는 네, 없이 신동엽 씨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망가지면서 이걸 컨셉으로 뭔가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그 두 감독이 신화 쇼를 보면서 10대 때 보는 신화 토크쇼가 뭔가 이상한 어른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본인들의 추억에 기반했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TV 라이브 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험성, 대본이 없어서 생기는 철렁철렁한 순간들 이런 것까지 분위기에 반영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하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영화가 미국에서 4월에 개봉을 했을 때 인디 영화 부문 6위로 순위를 출발했어요. 이 6위는 숫자가 너무 불길하잖아요. 다들 우연의 일치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첫 주 일요일에 이 영화가 벌어들인 스코어 가격이 얼마였냐? 666.666달러였어요. 660만 6,666달러를 벌어들인 거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뭔가 조금 요런 거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치가 조금 가까웠을 때 관계자들이 야, 두 잔 더 사. 야, 너무 취소해. 이런 느낌으로 맞췄을 수 있다. 이거는 뭐 가능한 일이죠. 네. 네,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미세한 거니까. 네, 그리고 맞췄을 만약에- 수도 있지만 그쵸. 지출은 1,500에. 네, 그리고 깍스오피스 모조라는 집계 사이트를 가시면 이 기록을 다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신 주말 총액, 그러니까 토일 이렇게 양일간 벌어들인 금액은 280만 달러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하루에 그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이 영화의 놀라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잭을 연기한 데이비드 다스말치안이라는 배우는 이런 일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촬영장 안에서 두 감독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이 이 사람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보시면 오컬트 물체들이 막 이렇게 올라온 테이블이 막 흔들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나 이거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배우게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무대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이 배우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벽을 두드리나 하고 나서 촬영 끝났을 때 아니 벽을 두드리는 건 코트에 없었는데 누가 두드린 거죠? 라고 했더니 아무도 두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드렸습니다. 그냥 안 두드렸는데 두드린 소리가 나는 것보다 두드려 놓고 나 아닌데? 이게 더 싫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좀 더 단순한 걸 믿어요. 아무도 안 두드렸는데 두드린 소리가 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두드렸지만 안 두드렸어. 심플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그 주연을 맡은 게 별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조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맞아요. 그때 이 배우를 어떤 영화들로 감지를 하셨을지 잘은 모르겠어요. 균에서 그 인간 컴퓨터 맞아요. 눈 이렇게 허옇게 뒤집어 까고 막 이렇게 계산하는 분 계시잖아요. 눈썰미가 굉장히 네. 밝으시는데요. 뭐 그렇죠. 누군가는 수업사이드 스쿼드에서 발견하셨을 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그 물방울 무늬 코스튬을 입고 있는 남자를 기억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앤트맨의 러시아 사기꾼을 기억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맞아. 최근에 오펜하이머에서 윌리엄 보든 역으로 오펜하이머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가장 이 남자의 좀 불안하고 불편한 표정과 에너지를 좀 극대화한 캐스팅이 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간과 미스터의 경계를 오가면서 어둠 속으로 관계를 데려가는 안내자 역할을 충실하게 또 하고 있기도 하죠. 아까 그쪽 인물들 얘기가 잠깐 등장을 했는데 그들의 감정을 기반으로 한 공포의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그 등장인물들은 다 공포를 느낍니다. 네. 그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위치와 본인이 이끌어야 되는 그 부담감과 그 사이에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뭔가 그 벌어졌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공포망정 중에서 약간 불안감 그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실제로 이게 벌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나 이런 것도 오는 거고. 예. 그래서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각각 다 이제 어떤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건데 특히나 이제 그 과학자 약간 좀 어설픈 과학자 같은 분 한 분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 마술사 출신의 회의론자 네네, 약간 하시는 거죠? 그 이름이 키마이클, 네, 네 카마이클 죄송합니다. 이름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그 이상하신 분. 카마이클 헤이글이라고. 헤이글.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수표를 쓴 네, 사람이고 네, 맞아요. 그 검은 물질을 이렇게 토하는 사람은 크리스투라는. 아 크리스투는 이제 초반에 이제 토하신 분, 토하다 가셨죠? 네. 토하다가 토하다 가신 분, 토하다 가신 분은 이제 금방 갔으니까. 그거 말고 그 어쨌든 그 과학자 역할, 회의론자, 과학자적인 어떤 회의론자 역할을 하셨던 분이 그 사실 조금 너무 황당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 일단은 그 제임스 랜디 아시나요 혹시? 마술 사냥꾼 해가지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면 내가 뭐 얼마를 주겠다. 근데 이제 돈을 한 번도 안 줬대요. 그냥 뭐 안 주려고 이 아픈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막 하나하나 이제 좀 이렇게 파헤하면서 이름을 좀 남기신 분인데 그분하고 리차드 도킨슨 아세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쓴 아주 대표적인 회의론자. 그 둘을 섞어놓은 것 같은. 근데 재밌는 게 그 리차드 도킨슨이 이 과학계에서는 종교계랑 많이 싸웁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과학자들은 약간 어떤 식의 싸움이 벌어지냐면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과학자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이런 느낌인데 원래. 왜냐면은 과학자는 확신하는 그룹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모를 수 있다,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차드 도킨스는 좀 다릅니다. 이거야. 그럼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 아닌 부분을 판에서 긁어내요. 그러니까 약간 악마라고 불리거든요. 종교에서는. 약간 악마 같은 존재.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컨셉을 잘 가져가서 막 이렇게 이 극에서 활약을 하시죠. 근데 제일 아쉬웠던 캐릭터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신의 의견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 과학자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과학자의 캐릭터와 마술사의 캐릭터를 가져와서 만든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본인이 맞다. 모든 게 다 잘못됐다. 내가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실제로 이 카마이클이라는 캐릭터는 집단까지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소개를 할 때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국제과학수사연맹이나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속임수와 초자연 상황을 구분하겠다는 목적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고, 중간에 내가 뭐 아미티빌 조사도 갔었어, 뭐 에드와 로레인 원에는 같이 가길 거부했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귀가 밝은 분들은 빨리 찾았겠지만 이 워렌 부부는 실제 컨저링의 실제 사연을 가진 맞아요. 부부 모델로도 유명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아미티빌은 뉴욕 외곽에 위치한 마을 이름인데 여기서 온가족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에요. 영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공포 영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건인데, 그 가족의 아들이었던 한 20대 초반의 범인이 자기가 어떤 목소리 때문에 가족을 다 죽였다, 라고 총기 난살해서 죽였다고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아미티빌 호러, 그리고 이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파생이 돼서, 사실 이분은 오컬트에 대한 되게 많은 정보를 주는 역할을 영화 안에서 담당하고 있기도 한데, 거기서 잭이 그런 걸 물어보잖아요. 우리보다 크고 신비로운 존재는 믿으면 안 되나요? 가로 열고 믿으면 뭐 어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했을 때, 그렇다면 흥미로운 세상이 되겠죠. 뭐 숟가락 구부리거나 막대기로 수액 찾거나 이런 세상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사기꾼들을 폭로할 거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바보들이 인기를 물게 돼 있다.
라는 말로 오컬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근데 그 오컬트 회의주의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예시로 든 그 뭐 숟가락을 구부린다든지 뭐 수맥 찾는다, 엘로드, 다우징 로드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대표적인 유사과학이라서 이게 예시로 듣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그 확신에 차 있는 거가 조금 아쉬웠어요. 네, 기본적으로 과학자가 가져야 될 건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 호기심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서 뭔가 다른 부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과학자는 이거에 일단 궁금증을 품어야 됩니다. 뭔가 벌어지면 내가 이거를 이거는 사기야. 확실해. 내가 이거를 보여주겠어. 이게 아니라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거를 검증해서 어떻게 실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완전 배제되어 있다. 왜냐면은 그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컬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분신사바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테이블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손을 잡고 아무도 테이블을 흔들지 않았어. 근데 테이블이 흔들려. 그럼 이제 온 거야. 온 거. 그래서 왔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최초로 파해한 분이 그 마이클 페러데이라는 물리학자거든요. 영국 물리학자. 그 이분이 그 테이블을 흔든다라는 건 물리적인 힘이잖아요. 그럼 왜 흔들리지? 손목인가 보다. 근데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손목에 증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조금만 흔들어도 집단이 와르르 무너져. 이 말이 뭐냐면은 나의 작은 동작을 극대화시키는 증폭 장치를 개발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 마녀들한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녀라고 주장하는 분들. 재밌는 게 요 장치만 딱 세팅을 하면은 절대 안 와요, 마녀가. 어떤 악마도 오지 않아. 근데 요 장치를 빼면은 테이블 흔들려. 요 장치 설치하면은 조용. 그래서 이거는 손목이 맞다. 요걸 이제 과학자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걸 검증할 것인가. 그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마녀가 없고 악마가 없고 이게 아니라 이 테이블을 흔드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걸 궁금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 극 중에 나오는 그 전직 마술사 캐릭터가 가져야 될 것은 호기심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맞다, 옳다 이걸 주장할 게 아니라 계속 궁금했어야 돼요.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말미에 이렇게 얼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불이 나오면은 이 불의 온도가 몇 도인가? 적외선을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막 십자가 막 들면서 막 으아 이럴 게 아니라 진짜 과학자면은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발화라는 연소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탈물질은 어디 있는가? 산소는 있으니까. 그럼 제가 혹시 탈물질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온도를 체크하고. 그래서 이 불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좀 궁금해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막 되게 말미에 되게 추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엎드려서 막 숭배하는 거. 기습 숭배라는 거는 페이커한테 하는 거예요. 페이커한테 해도 돼. 하지만 악마니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얼굴이? 근데 그게 저는 좀 무서웠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혹시 살면서 안경을 맞을 기회가 있다면 그 궁금증을 꼭 풀어서 저희에게 설명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네, 만나면 일단은 지평자표에 어떻게 그려야 그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는 질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나오면은 쉽사리 사라지진 않아요. 쉽사리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온 그 초기 조건을 기억해가지고 또 나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고 우리가 놀래고 방심하면 안 돼요. 딱 나오면 그 순간에 초기 조건들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또 나오게 해야 돼요. 이게 과학입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영화에 가졌던 저의 감성이 자꾸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듣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헤이글이라는 사람이 있는 장소가 다른 한의 토크쇼의 무대이기 때문에 나온 행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황을 좀 바꿔 생각해보면 그
자기를 연구자라고 말하는 그 준이라는 여성도 이 명성을 얻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왜 출간되지도 않은 책을 자기 책상에 그걸 보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모두 방송을 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활약을 알리고 싶은 사람들의 무대란 말이에요. 그 무대에서 내가 튀고 싶은 욕망 하지만 그걸 아주 은은하게 감추는 스킬을 발휘하는 그 사람들의 전쟁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무대가 다름 아닌 토크쇼여야만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장면부터 혼란이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로 뭔가 최면에 걸렸나? 이 돌아가는 무언가가 나에게 말을 걸었나? 내가 뭘 놓쳤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마지막 시퀀스를 둘러싸고 어떤 해석을 혼자 내리셨어요? 그 과학에서 최면은 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최면하면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막 진자 운동이죠. 이중진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삼중진자 보여주면서 와 이러다 갑자기 막 다른 행동을 하고 막 이거는 사실 과학의 최면이 아니에요. 과학에서 이제 뇌과학에서 말하는 최면은 그 좀 더 그쪽 방향으로 향하게 할 수 있느냐 약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최면은 영화에서만 좀 있습니다. 뭐 이게 하고 막 재우고 졸려서 자는 겁니다. 사실은 영화에서 이렇게 쳤을 때 바로 잘 정도면은 그분이 얼마나 평소에 과로를 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빡빡이 형님 2인자 항상 2인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설명도 해줘야 되고. 만년 2인자로 삶을 사는데 사실 보면은 제일 고생해요. 쉴 틈이 없어. 다들 쉴 때가 있습니다. 빡빡이 형님은 한 번도 쉬지 않아요. 아까 형님에게는 거스라는 캐릭터 이름이 있습니다. 버스. 애벌레 공포증 네, 어색하네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죽는 장면을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 상상해 보면 고개가 돌아간 채로 죽잖아요. 이 영화는 과거 그 고전 엑소시스트의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죠. 거기서 그 주인공 리건이 악마에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뭐 릴리의 몸이 갑자기 초전도체 같이 막 이렇게 변하는 것은 폴라라이스 같은 작품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7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오컬트 영화들의 씨앗을 조금씩 심어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기 그렇게 된 것은 실제로 미니가 아내가 이 현장에 나타나서 다 버린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식의 해석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저는 약간 열린 결말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이 제게 죽은 아내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좋은 관계는 아니다.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근데 역시나 막판에 좀 안 좋았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은 약간 오히려 더 무서운 상상을 했어요. 아내를 죽인 거 아닌가? 실제로 원래는 죽을 상황이 아닌데 의도적으로 죽인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마지막에 또 칼로 찌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그 아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뭘 해야 될지 알지? 그러면서 이제 잭이 찌르지 않습니까? 환상이지만. 근데 사실은 안락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개인이 그렇게 뭐 원한다고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잭이 아내를 죽였을 것이다. 근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거는 아내가 원했던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본인이 상상했을 것 같아요. 아내가 고통스러우니 나한테 죽여달라고 했겠구나. 실제로는 본인인 그 박사랑 불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랑 불륜인 자신이 이제 좀 더 활개를 치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건데 이거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부분이 마지막에 구현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혐오스러워.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것까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봤어요. 물론 영화를 보신 분 각자의 해석이 있을 거예요. 이 해석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이할 만큼 메들린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많이 준단 말이죠.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그런데 폐암진 마냥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저는 또 속으로 저런 요리를 너무 많이 했구나 뭐 이 생각을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원래 간접 흡연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3배에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게 너무
그 인고 부부를 갈라놓는 슬픈 운명 같잖아요. 한쪽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고 뭐 이런다는 것이. 근데 이후에 저는 이게 제기 성공을 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라는 것이 아내의 질병과 죽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쇼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에피소드도 아내의 투병 사실을 공개하고 부부 생활을 공개한 에피소드였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한 이 둘의 사연이라기보다 재계 성공의 이여자가 얼마나 훌륭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아주 의도된 은유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매들린이 꿈틀씨인가? 그 릴리의 몸에 들어갈 때 꿈틀씨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릴리가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죠. 우리 키 큰 나무들 사이에서 만났잖아. 이런 얘기를 재계에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그 재계에게 하기도 하는 걸 봐서는 릴리인지 꿈틀씨인지 실제로 안에 미니인지를 좀 오가는 그 헷갈리는 상황들이 후반부에 펼쳐지는데 물론 미디일 수도 있고 의식에서 불러낸 악령일 수도 있겠죠. 그 가만히 보고만 할 수 있어는 아내가 맞잖아요. 그렇죠. 아내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았어도 네. 죽는 상황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판단했어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살해는 아니더라도 아마 뭐 약이나 뭐가 필요할 때 주지 그냥 않았을 수도 그대로 있고. 줬다. 네. 또 어쨌든 잭은 그런 인간의 생명을 포함해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 희생을 치를 의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인데 이후에 환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들릭이 남편한테 하필이면 그 아브라사스 교단의 단검으로 자기를 찔러달라는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고통을 끝내주려고 했던 그 상상 속의 무언가가 현실에서는 릴리를 찔러서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것은 전 어쩌면 잭에게 누명을 씌운 미니의 복수일 수 있다. 살인범 한번 대봐라. 이런 복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아마 자기의 자유의지와 삶을 다 강탈당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죗값을 치르게 하려는 응징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 잭은 자신이 참여했던 그로그 의식의 최종 재물이 될 것 같은 마지막 모습으로 끝맺는 영화의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 송출 오류 이런 자막이 나오다가 So it is done. 다 끝났어. 이런 식의 자막으로 바뀌는 장면에서 아마도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해석을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매들린도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일 좀 이해가 안 됐던 그 맥락이 이제 암투병 때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남자야 이러면서 무대 뒤에서 벌거벗은 모델들을 봤다. 근데 갑자기 정말 사랑해 막 이래. 무슨 말이야 이게? 맥락 이상하지 않았어요? 무대 뒤에 벌거벗은 모델들을 보던 잭 어떻게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사실은 놀린 거거든요. 딴 여자 보는 남편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소리 엿먹이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역의 역을 더 돌렸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원한이 있었고 이게 아마 잭에게도 이 원한이 좀 전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뒤로 가면서는 이제 그것들이 막 섞이면서 마지막에는 악마는 원래 없었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벌어진 모든 일이 그냥 잭이 한 거죠. 잭이 이제 시청률에 이렇게 돌아갔고 빡빡이 형 머리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그 박사 목걸이를 목 졸라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릴리 칼로 찌르고 그러고 나니까 뭐야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일종의 약간 조현병 같은 병이 생긴 거죠.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서는 좀 더 명확한 해설일 수 있어요. 악마가 실제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실제 그 상황을 딱 보면은 카메라에 찍혔겠죠. 빡빡이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탁 실제로는 그냥 잭이 저지른 범죄 현장이 스튜디오였던 거고 근데 우리는 모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실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보다 현실에 가까운 결말이었을 수 있는데 영화상에서는 그게 악마의 등장처럼 보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악마와의 토크쇼가 이 잭의 토크쇼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혼자서 벌인 악마의 토크쇼. 그냥 자기인 거야 자기. 잭의 토크쇼. 네가 악마다. 아픈 부인 죽게 놔뒀죠. 바람 폈죠. 그 다음에 빡빡이 형 머리 돌렸죠. 이게 악마예요.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모든 공포의 기저에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항상 부부관계가 얽혀있다는 게 저에게 굉장한 공포이기도 한데 어쨌든 네, 그런 공포까지 깔려있는 영화였습니다. 혹시 오늘 영화 보시면서 교도님에게 어떻게 보셨는지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는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혀를 내두를 만한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저기.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보면서 여쭙고 싶었던 게 아까 개도님께서는 체면이 과학적에서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은 모습은 다르다고 하셨는데 항상 궁금했던 게 왜 미디어에서는 체면을 걸 때 아까 말씀하신 전자운동이나 돌아가는 문양 같은 걸 이용하는지 혹시 이것도 과학적으로 조금 연관이 돼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냥 그 반복적인 패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를 조금 이렇게 릴렉스 시키는 거죠. 릴렉스 시키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이렇게 한 6시간 흔들면은 나중에는 이게 내가 최면에 안 걸리면 안 끝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너도 나도 빠지게 돼.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 걸립니다, 최면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퇴근이 목표예요. 거기 내노라는 셀럽들 이거 단진자 갖다 대면 바로 걸립니다. 왜냐? 내가 걸려야 끝나거든, 녹화가. 그래서 아마 빨리빨리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그렇게 야만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뭐 70년대 토크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뭐 과거 전쟁의 로마 공주였습니다. 뭐 이런 양파 막 사과처럼 뭐 먹고 그렇죠. 와 이거 사과예요. 실제로 근데 양파는 코막고 먹으면 사과랑 거의 비슷해요. 예,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게 이제 미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80%가 후각입니다. 20%밖에 안 돼요 미각이. 그래서 코를 막으면은 식감 자체가 사과랑 비슷하고 사각사각거리니까 헷갈리게 양파 사과 섞어서 막 주잖아요. 코 막고 먹으면은 엄청 틀려요. 예, 그래서 아마 비염이 심한 분들은 최면에 걸린 게 아니라 양파를 막 사과처럼 드실 수 있죠. 네. 생양파 맛있어요. 네, 그렇다고 뭐 무리하게 실험하실 권유를 드리고 싶진 않네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저 중앙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마이크 드립니다. 철저한 속도전이군요. 그렇죠. 네, 한 질문이라도 더 받기 드시면. 혹시 이은성 기자님께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지금 4대3 비율로 브라운관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프레스테이지에서는 뭐 흑백 화면을 쓰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시퀀스에서는 플립 비율의 화면을 쓰는데 근데 이게 저는 톤을 좀 깬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 어떤 감상을 하셨는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자님이라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는 화면비가 한번 바뀌어요. 또 그것을 눈치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아수라장이 한번 벌어진 다음에 갑자기 화질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까지는 백스테이지와 무대 위를 계속 구분하던 현실이 무언가 하나로 딱 합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부터 잭은 이제 환상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부터 영화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지금 현실의 화면 비율, 지금 현실의 4K 화질을 갑자기 우리에게 들이밀어요. 어떤 뜻일까요? 이전에 계속 오컬트에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주다가 지금부터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리와인드 시켜볼게요. 잘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그러면서 앞서서 던졌던 정보들을 굉장히 명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로브에서 어떤 집단의식이 있었는지, 올빼미는 왜 등장을 했는지, 노부부가 하필이면 왜 이런 판을 돌려야 했는지 아주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고 있죠.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명료하게 보자면 모든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잭과 그 방송국 놈들이 꿈이 여태까지 만행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시청률주의, 자극적인 것, 온갖 폭력 이런 것을 선도하는 미디어 매체를 비판하는 기능도 사실 그 장면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의 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톤이 깨진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전에 살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리와인드해서 확실하게
명료하게 살펴봅시다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실험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생각보다 영화에서 화면비를 바꾸는 게 굉장한 실험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극장에서 그걸 맞춤 마스킹을 제대로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독의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화질상의 문제도 있지만 비율을 한번 바꾼다는 건 지금까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세상을 제가 다른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감독의 신호로 이해하셔도 다른 영화에도 무방하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눈이 아주 밝으셨네요. 질문 감사합니다. 보통 IMAX로 100% 못 찍어가지고 네. IMAX 나오다가 화면 비율이 좀 바뀌잖아요. 네. 네, 그 정도만 봤습니다. 100% IMAX 찍으면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40% IMAX 나오고 60%는 그냥 일반 화면.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신 분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너무 맨 뒤에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좋으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릴리신가요? 안 받으셨어? 네. 말씀하시죠. 지평자들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중력의 영향을 갖고 또 중력의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질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영혼의 질량이 있고 다른 그런 신체에 들어가는 특정한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비리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죠. 영혼의 질량이 있고부터 과정인데 영혼의 질량을 측정하는 실험을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아마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럼 비밀이라는 건 어떤 관점으로 보세요? 뇌 질환으로 비밀이라는 굉장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뭔가 뇌가 아닌 다른 존재라는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초석같이 믿고 있는 저로서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네, 이것이 뭐 밤을 해도 모자란 토론이 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혼의 무게를 쟀던 실험이 바로 있었죠. 네. 네, 잘 아시나요? 실험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설명이 잠깐 되긴 네네 실제로 그 과학자이자 의사였던 분이 영혼의 무게를 재려고 시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임종 직전의 환자, 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정밀 저울에 놓고 딱 숨을 거두는 순간 얼마나 무게가 바뀌는가 이걸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무게가 줄어드는 거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딱 뭐 숨을 거두는 순간에 뭐 피부에 있던 뭐 수분이 증발할 거고 뭐 어디 있던 뭐 점막에 뭐가 날아갈 거고 뭐가 사라지고 뭐 땀으로 배출되고 이런 걸 다 고려했는데 그래도 없앨 수 없었던 무게가 21g. 그러면 이거는 영혼의 무게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21g이라는 영혼의 무게 영화도 나오고 이제 우리는 영혼의 무게를 21g을 알고 있는데 이 실험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실험입니다. 실제로 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21g도 그 사람마다 다 달랐던. 예, 그리고 그래서 아마 그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개로도 실험을 했어요. 근데 개는 무게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연하던 이야기가 영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개는 영혼이 없다. 그러니까 개는 안 주네? 그럼 사람만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하고 다르게 개는 이제 그 피부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죽으면 나가는 기체가 없었고, 그러니까 죽는 순간 폐가 빠르게 식으면서 이제 뭐 나갔다. 그만큼의 어떤 질량이 나갔다라고 보는 건데, 이 실험 자체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은 이 실험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아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신사바와 지금 영혼의 무게까지 저의 유년 시절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했던 많은 추억들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주신 관객분 서툴러 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우선은 가까이 계시는 분일까요? 네, 좀. 땀이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 영화 자체가 되게 막 선악이 불분명하고 좀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시청률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그 시청자들도 자극적인 것을 원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막 공포를 들고 도망가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이은선 저널리스트님께서는 어떤 캐릭터에 좀 많이 공감을 하시면서 영화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잭을 보면서 되게 열심히 그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하면서도 또 때로는 다른 면모에서는 결국에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갖고 까지 네, 그래서 이은선 저널리스트님께서 어떤 캐릭터를 좀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유로 되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일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그보다 긴 시간을 회사 생활에서 기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특종에 대한 강박이 엄청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회부 정치부에 있는 기자들보다 그 스트레스가 덜하지만 우리가 소위 물먹었다는 표현을 신문사 같은 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야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왜 주지 않았어? 이거 먼저 터트리면 뭐 어쩌는 거 알지? 막 이런 식의 어쩔 수 없는 그 조직간의 생기 때문에 제가 버거워지는 순간을 되게 여러 번 겪었는데 한때는 그 생각한 적이 정말 있어요. 왜 이거는 너무 어릴 때 한 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내가 잘하고 싶은 게 너무 안 될 때 만약에 나한테 악마가 와서 영혼을 팔고 파우스트처럼 이거 잘하게 해줄게 그러면 나 그거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악마가 저희가 찾아오지 않은 관계로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제일 글자 쓰는 사람 되고 싶다, 제일 인터뷰 잘하고 싶은 사람 하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자신의 명운을 전부 건 시청률에 왔다 갔다 하는 그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매일 저렇게 쇼가 진행되는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게가 정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그 사람이 겪는 환상이 진짜 잘됐다 쌤통이다 아내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던 한편 또 한편으로 정말 불쌍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게게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봤습니다. 가장 공감한 캐릭터가 혹시 있으셨어요? 공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제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MBC를 비롯한 몇 군데서 파일럿으로 방송이 들어갔는데 폐지됐어요. 파일럿이 안착되기 쉽지 않고 또 파일럿 때 열심히 해서 안착을 시켜놨더니 레귤러로 가서는 내가 없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고정으로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잘 좀 하지. 나는 잘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잭처럼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아쉽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근데 그 진행자가 이 부담이 다 갔나요 원래? 그렇죠. 왜냐면 다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누구누구의 무슨 쇼가 아니고 잔이은 쇼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섭외에도 관여를 해야 되고 지금 뭐 SNL에 사람들 섭외를 신동엽 씨가 발벗고 나서듯이 본인의 이름을 건 쇼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더 심했겠군요. 네, 훨씬 더 심한 그때는 뭐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시절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또 이게 무너지면 이제 뭐 내가 다른 데서는 하기 되게 어려워질 거고. 그렇죠. 혹은 뭐 방송사가 광고가 다 뺏기거나 이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왜냐면 이제 뭐 케이블도 많고 OTT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짧은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이쪽 사이드에 너무 마이크를 안 드렸죠? 네 번째 쪽에 계신 분께 빗게 마이크 드립니다. 그 궤도님께서 객관적인 과학자 역할을 했어야 했던 그 회의 문제가 좀 아쉽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토크쇼에 초대가 되신다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나가야지. 근데 되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 게 그 무당분들 연락이 많이 와요. 무당분들 뭐 여러 다양한데 여기 무당분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무당분들이 아니야.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MG 무당분들이 많이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도 많이 연락이 오고, 근데 이제 제가 나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분들은 생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지 이분들의 생업에 방해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있어서, 근데 같이 하게 되면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좀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는 모두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 도움을 줘야지 그냥 무조건 뭐 내가 옳고 모든 게 맞으니까 너네는 잘못됐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도 예를 들어 과학이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안식을 종교가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거는 어떤 과학 지식도 해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아니라고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그거에 모든 가치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좀 열려있는 토크쇼면은 저는 나가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과학이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 뭐 이게 실제로 재현이 되냐, 혹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건강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뭐 다 생업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즐겁게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근데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건 가짜야, 내가 똑같이 해볼게, 이거는 절대 과학자가 그러니까 모든 선택지 중에 절대 골라서 안 하는 선택지예요. 그것만 골라서 갔어요. 참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대기실에서 관객분과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혹시 이런 쇼가 있으면 나가시겠냐. 근데 그때부터 이 오늘 현장에서 했던 일관적인 말씀이 과학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였어요. 저는 그게 과학이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멋있는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걸 일단 인증하고 나의 가설 혹은 나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 이게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토크쇼에 초대되신다면 그러시겠죠. 그러다가 뭐 좀 되실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 다 의자에 팔을 묶어놓고 누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칼을 찔릴 수 있으니까 다 묶어놓고 물리적으로 서로 해를 끼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네. 저런 상황이면. 아주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거나 뭐 움직이지 않는 통 안 같은 데 들어가셔서 안전하게 네.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도 유유히 빠져나오는 거지. 유유히. 튼튼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안전장치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확실한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 과학적인 논지가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출연하시겠다고 합니다. 악마 나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 정말. 근데 안 나올 거예요.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가능하신지. 보실 분 계시면은 네. 저 전화번호 좀 주세요. 네, 뭐 농담 반 진담만 섞어서 오늘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만큼 악마의 토크쇼가 너무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같이 보신 분들이랑 즐겁게 뭐 어떻게 생각해, 뭐 난 이렇게 생각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도 있는 작품이어서 저희도 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 개봉일인데 이렇게 물론 궤도님 덕에 또 많이 오셨겠지만 영화에 대한 성원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공포영화 같은 특징이 볼 때 굉장히 막 긴박하고 막 떨리다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큰 감흥이 없어요. 그런 공포영화를 많이 봤고, 근데 악마의 토크쇼는 사실 볼 때는 크게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보고 나서 여운이 많이 남고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진짜 악마는 뭐였을까? 그래서 굉장한 수작이 오랜만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라서 다들 머릿속으로 되게 가셔도 많은 고민하시고, 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평자표에 그런 못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무세요. 화장실 가서 머리 감을 때도 막 머리카락이 내려오면은 이거는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 머리는 누구의 머리인가? 이것이 탈모 치료를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인가?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합시다. 네. 주변에 정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